조생완전 조혜성과 김소저. 명나라 현종 때 절강부 지역에서 조생원이 살았다. 조생원의 집안은 대대로 나라에 보탬되는 일을 해왔으나 조생원에 이르러서는 별다른 벼슬을 맞지 못하고 있었다. 조생원 부부는 비록 벼슬은 없었으나 넉넉한 살림답게 정답게 지냈다. 부부는 딸 혜경과 아들 혜성을 사랑으로 키웠다. 어느 날 조생원이 부인에게 말했다. 혜성이가 총명하니 장래를 위해서라도 도읍지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소? 부부는 조상의 묘를 지킬 하인들을 놔두고 남매와 함께 황성으로 가서 터를 잡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혜성은 더욱 총명해지고 건장해졌다. 하지만 집이 너무 편안한 곳에 위치한 탓에 다시 조용하고 집중하기 좋은 시골 정강부로 내려가 학업에 힘쓰기로 했다. 혜성이 떠나는 날 조생원이 흰색 옥 반지를 주면서 말했다. 이 반지는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이니 잘 간수하여라. 백성 혜성은 절강부의 집에 도착한 뒤 다시 공부에 전념했다. 서너 해가 지나자 학문에 있어서는 혜성을 따라올 자가 없었다. 어느 봄날 혜성은 산책을 하던 중에 절강부에서 아름다운 소문난 김소저를 보았다. 김소저의 모습은 마치 푸른 하늘에 가을 달이 뜬 것 같았다. 두 뺨은 아침 이슬에 복숭아꽃이 피는 듯 했으며 팔자 눈썹은 가느다란 초승달을 빗긴 모양이었다. 입술은 모란꽃 같으며 검은 머리카락은 두 귀 밑을 덮었다. 이 아름다움을 어찌 다 말할 수 있을까? 그날 이후 혜성은 김소조의 모습에 눈이 아른거려 도저히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혜성은 하인에게 김소조 이야기를 들었다. 김소조는 외삼촌인 정숙도의 집에 살고 있었다. 정숙도는 출세에 욕심이 없어 농사를 지으며 지내던 선비였는데 사람들은 그를 정생원이라고 불렀다. 정생원인 조카인 김소저는 덕이 높았던 선비의 김전의 딸이다. 김소저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어린 동생 그리고 유모 춘상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전국에 산적이 들끓어 피랑길에 올라야 했다. 그 길에서 산적의 피습을 당하는 바람에 식구들이 흩어지고 말았다. 다음날 집으로 돌아오니 동생은 어디로 가였는지 알 수 없었고 집은 불에 타서 더만 남아있었다. 기댈 곳이 없었던 김소저는 유모춘상과 함께 어쩔 수 없이 외삼촌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된 것이었다. 이야기를 듣고 혜성은 근심에 빠졌다. 혼인할 주선 부모가 없으니 어찌 해야 한단 말인가. 결국 혜성은 정면으로 부딪혀 보기로 했다. 정생원의 집을 찾아가 집을 찾아가자 정생원이 혜성을 반갑게 맞이했다. 며칠 후 이번에 정생원이 혜성의 집에 방문하자 혜성이 좋은 술과 음식으로 정생원을 극진히 대접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혜성이 먼저 김소저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생원께서는 조카를 맡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누이의 딸인데 일찍이 혼자가 돼 제가 맡아 기르고 있습니다. 김소저의 성품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분에 넘치거나 소생을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혼인을 인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조카의 뜻을 아직 모르고 선비의 부모님께서 황성에 계시니 혼인을 맡아 할 이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아닙니다. 소생이 이곳으로 내려올 때 부모님께서 대대로 내려오는 흰색 옥 반지를 주시며 어진 처자가 있다면 예물로 쓰라고 하셨습니다. 집에 돌아가 의논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생원은 부인에게 혜성 제안을 어떻게 하는지 물었다. 생각하는지 물었다. 부인은 그 좋은 혼사를 자신의 딸이 아닌 김소저와 진행하려는 것이 못마땅해 대답하지 않고 돌아앉았다. 혼인은 하늘의 뜻인데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겠나. 정생원도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정생원은 혜성의 뜻을 받아들여 혼례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했다. 어느덧 혼례일이 다가왔다. 말을 타고 정생원의 집으로 출발하는 혜성에게 오랜 시간 함께한 늙은 종이 다가와 말했다. 혼인처럼 큰일을 부모님께 알리지도 않고 진행하시다니요. 조생원께서 아시는 날에는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내가 비록 어리나 깊이 생각하고 정한 일이니 물러나 있어라. 혜성은 그 길로 말을 몰아 정생원의 집으로 향했다. 혜성과 김소저가 예식에 따라 서로 인사를 주고받았다. 신랑의 풍채와 신부의 아름다움이 돋보여 하늘이 맺어준 한 쌍 같았다. 장원급제와 두 번째 아내. 혜성과 김소저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다. 혜성에게 황성에서 과거를 실시하니 급히 올라와라는 편지가 왔다. 혜성은 며칠을 고민하다가 황성으로 올라가기로 마음을 정했다. 절강부를 떠나는 날 혜성과 김소자가 손을 맞잡고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혜성의 눈물이 옷깃을 적셨다. 네, 어쩔 수 없이 성경하게 됐으니 부인은 몸 건강히 잘 지내시오. 머자나 다시 만날 것이오.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먼 길 조심히 가시옵소서. 과거의 급제
의지하여 여러 나라를 빛내시길 바라옵니다. 과거 시험날이 밝자 시험장에 천하의 선비들이 구름처럼 모였다. 시험이 시작되고 오주숙녀와 군자호고, 오주숙녀는 군자의 좋은 짝이다가 제목으로 걸렸다. 혜성은 단숨에 글을 써 내려갔다. 다시 봐도 고칠 것 없는 완벽한 문장이었다. 이때는 돈이나 재물로 벼슬을 사는 일이 허다하여 어진 사람이 드문 시기였다. 그러니 혜성의 글이 더욱 눈에 띄었다. 황제가 직접 답안지를 보더니 혜성을 기뻐하며 혜성을 불렀다. 오늘 자네 같은 인재를 얻었으니 이는 나라의 큰 복이로다. 황제는 혜성에게 한림학사 임금의 명령을 받아 문서를 짓는 일을 맡아보던 라는 벼슬을 내렸다. 며칠 뒤 혜성이 있거라니 황제가 반기며 말했다. 과인에게 외손녀가 하나 있느니라. 비록 외모와 덕을 갖추지 못했으나 그대를 도와 집안을 살필 것이니 배필로 어떠한가. 내가 호차를 들이면 김소저가 너무 안쓰럽고, 하지만 부모도 모르게 한 혼인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게다가 황제가 제안한 혼사를 어찌 거역할 수 있을까. 혜성은 황제의 은혜를 고맙게 여기며 물러났다. 가족들에게 황제의 말을 전하니 집안을 경살하며 기뻐하였다. 하지만 혜성은 말 못할 고민에 론져 누워있었다. 혜성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에 황제가 어의를 보냈다. 사람으로 인해 생긴 병이니 당사자를 보지 못하면 그 어떤 약을 쓰더라도 낫지 않을 것이옵니다. 혜성이 병세를 살펴본 어의가 말했다. 식구들이 아무리 물어도 혜성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자 혜경이 혼자 남아 조용히 물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을 전부 말해보거라. 남매간에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 그제야 혜성이 김소저와 혼인에 대해 털어놓았다. 혜경이 놀라 부모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크게 화가 난 조생원이 혜성을 꾸짖었다. 그 모습이 마치 겨울 서릿바람이 몰아치는 것처럼 차가웠다. 그러자 혜성이 무릎을 꿇고 조생원에게 전했다. 김소저는 김어사의 손녀로 정숙하고 품위가 있다고 하옵니다. 차라리 김소저를 불러 혜성의 병을 간호하게 하시옵소서. 딸의 진심 어린 부탁에 조생원은 마음을 고쳐먹었다. 직접 편지를 쓴 뒤 늙은 종을 시켜 절강부의 김소저에게 전하라고 일렀다. 며칠 후 늙은 종이 전해준 편지를 읽은 김소저가 외삼촌 정생원에게 탄식하며 말했다. 남편이 저와 부모님을 속이고 결혼한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저를 기생으로 알고 늙은 종을 시켜 예를 갖추지 않으니 어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김소저는 단숨에 혜성에게 답장을 써서 보냈다. 시부모님께 보내신 뜻밖의 편지를 받았사옵니다. 자신의 병세가 위중하니 간병을 위해 올라오라고 하시더이다. 하지만 소녀에게 거짓을 말하고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혼인한 불효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사옵니까? 이런 줄장부와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죽는 날만을 기다릴 뿐이옵니다. 혜경은 김소저의 답장을 읽은 뒤 고든 기계에 감탄했다. 그리하여 조생원에게 편지를 곧잘 보낼 듯 설득했다. 조생원은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 동생 편에게 보냈다. 정생원은 조생원의 편지를 가지고 온 동생을 예를 갖추어 대했다. 김소저는 시아버지도 조생원이 진심 어린 마음이 담긴 편지를 읽어내려갔다. 조생원의 마음이 느껴지자 완전했던 속이 눈 녹듯이 풀린 것 같았다. 김소저가 황성으로 올라가 기로 하자 정생원이 떠날 제비를 도왔다. 마음을 다하여 시부모님을 받들고 정성껏 남편을 섬겨야 하느니라. 정생원은 김소저의 손을 잡고 당부했다. 김소저도 정생원의 말을 마음 깊이 새겼다. 김소저가 황성에 도착하자 조생원이 부부의 혜경이 반갑게 맞이했다. 시댁 식구들은 김소저의 용모뿐 아니라 댐댐이에 감탄했다. 김소저가 자신을 소개하자 조생원이 기뻐하며 말했다. 김소저의 할아버님은 총류가 뛰어난 분이셨고 우리 집과 대대로 가깝게 지냈느니라. 이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아니겠느냐. 무례한 편지로 얹어놨을 터인데 부디 잊어다오. 김소저는 혜경과 더불어 혜성을 정성껏 간호했다. 열흘이 지나자 혜성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되찾았다. 생원 부부가 모두 며느리 덕이라며 김소저를 칭찬했다. 혜성이 낳았다는 소식을 들은 황제의 사위인 유부마가 조생원의 집을 찾아왔다. 유부마는 자신의 딸인 홍주와 혜성의 혼인날을 잡고자 했다. 조생원은 예를 갖추어 유부마를 맞이한 뒤 혜성과 김소저가 이미 혼인한 사이인 것을 밝혔다. 유부마는 안타까웠지만 혼인은 하늘에서 정하는 것이니 어쩔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 부인인 공주에게 결혼 취소될 수밖에 없는 사연을 말하자 공주도 안타까워했다. 이때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부마의 딸 호주가 입을 열었다. 이미 조혜성과 혼담을 나눴는데 어찌 다른 가문과 연을 맺겠사옵니까? 저는 이미 조씨 집안 사람입니다. 부디 살펴주시옵소서. 호주는 어머니가 꼬집고 달래어도 듣지 않았다. 이후 부마는 이튿날 조정에서 혜성을 만나 호주에 완고한 마음을 전했다. 혜성은 감당할 수 없다고 사양했다. 하지만 듣고 있던 황제까지 호주와 혼인할 것을 권하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황제의 명을 거절할 수는 없는 법이었다. 혜성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혜성이 부모에게 황제의 명을 전하니 조생원이 김소저를 불러 자초지종을 말했다. 혹시라도 호주가 어질지 못해 김소저를 쉽게 대할까 걱정되는 마음도 내비쳤다. 만약 호주가 어질지 못해도 제가 공손히 대하면 불편한 일이 없을 것이옵니다. 어쩌면 저리 마음이 넓고 모조들 김소저를 칭찬했다. 훗날 일이 다가오자 황제가 덕은 높지만
벼슬이 없는 조생원을 평장사로 임명했다. 두 집안 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조생원은 홍제응에 간절했다. 그날 아침 혜성이 예복을 입고 분마공에 도착했다. 조정의 관료들의 길 좌우에 서서 축하하고 종들이 행렬을 따라오니 그 모습이 웅장하고 화려했다. 호주가 공녀들에게 둘러싸여 들어오자 혜성이 고개를 들어 새 신부를 받았다. 매우 아름다웠지만 김소저만큼은 아니었다. 이튿날 부부가 된 혜성과 호주가 엄마와 공주에게 인사를 드리자 공주 부부가 반갑게 둘을 맞이했다. 며칠 뒤 혜성과 호주가 본가로 돌아왔다. 평장 부부는 아직까지 호주가 삐덥지 못해 진심으로 바뀌지 못했다. 이때 김소저가 나타나자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김소저의 아름다움에 눈을 떼지 못했다. 김소저가 먼저 호주에게 인사를 건넸다. 귀한 분을 이렇게 뵙게 되어 광경이 옵니다. 제가 궁중에서 성장했지만 예의나 법도에 무례함이 있다면 맑게 가르쳐 주시길 바라옵니다. 저희 집안도 대대로 벼슬을 지냈지만 저는 시골에 자라 행시를 잘 배우지 못했나이다. 제가 어찌 호주를 가르칠 수 있겠사옵니까? 김소저의 깊은 마음씨에 모두가 감탄했다. 혜성과 호주가 온 첫날 이후로 김소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김소저가 혜성에게 호주의 침소에도 들라고 말했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말에 따를 뿐이었다. 혜성이 호주를 헌식장 보듯 하는 날이 들어갈수록 호주가 김소저를 시기하는 마음도 날로 커져갔다. 호주의 음모. 그러던 어느 날 김소저의 임신 소식이 들렸다. 평장 부부와 혜성은 기쁜 마음에 김소저의 부친을 모신 사당을 세웠다. 10달이 지나 기다리던 첫 아들이 태어나자 평장 부부와 혜성이 김소저를 더욱 아끼고 사랑했다. 모두의 관심이 김소저에게 쏠리니 호주는 김소저를 시기고 미워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호주 유모가 윤씨에게 하소연하자 윤씨가 무서운 계획을 세웠다. 김소저의 자식이 자라면 마님의 신세가 더 가련해질 것이옵니다. 아예 아이를 죽어서 분함을 풀어버리겠습니다. 호주는 좋은 생각이라며 서둘러 실행하라고 부추겼다. 윤씨가 먼저 은화와
비단 등으로 김소조의 여종 앵앵의 환심을 샀다. 다음으로 후주가 좋은 음식을 차려 앵앵이를 맞이했다. 너도 내 일을 대강 직장할 거다. 짐작할 거다. 이 신세가 가련해서 어찌 살겠느냐. 김소조의 아들을 없애준다면 너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다. 부디 나의 원한을 풀어다오. 후주가 큰 돈을 건네며 부탁하자 앵앵이 감격하며 완전히 후주의 사람이 됐다. 그 사이 김소조의 아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어느 날 유모 춘상이 아이를 업은 채 누각에 올라 주변을 구경했다. 앵앵이 기회를 엿보고 있던 중에 춘상이 물을 마시려고 잠깐 자리를 비웠다. 앵앵은 이때다 싶어 큰 돌을 챙겨 무방비한 아기의 가슴을 짓눌렀다. 일을 마친 앵앵은 이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물을 마신 춘상이 돌아와 보니 아이가 큰 돌에 깔려 있었다. 급하게 돌 밑에서 아이를 빼냈지만 아이의 숨은 이미 멎어 있었다. 춘상이 목 놓아 울자 집안 사람들이 모두 달려왔다. 차마 그 누구도 아이의 죽은 모습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평장 부부가 아이를 어루만지며 춘상에게 책임을 물었다. 저도 모르는 일이옵니다. 잠깐 물을 마시러 다녀온 사이에 벌어진 일이옵니다. 춘상은 통곡하며 겨우 말을 이었다. 평소 불안했던 후주의 행실이 떠오르자 평장 부부가 말없이 탄식했다. 혜성이 범인을 찾아내 크게 바라겠다고 소리치자 조평장도 들뜬는 화를 이기지 못하고 모두를 불러 모았다. 그때 김소자가 앞으로 나와 말했다. 자식의 죽음은 하늘의 뜻이고 또 부모의 덕이 부족해서이옵니다. 여기서 엄벌을 내리시면 죄 없는 사람이 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화를 참으시옵소서. 해경도 나중에 범인을 찾아보자며 김소자의 의견을 따랐다. 모두가 슬픈 마음으로 아이를 땅에 묻었다. 후주의 음모가 무색하게 이듬해 봄이 되자 김소자에게 다시 새 생명이 찾아왔다. 10달 뒤에 태어난 아들은 부모의 모습을 닮아 건강하고 품체가 좋았다. 평장 부부가 아이의 이름을 성진이라고 짓고 귀하게 키웠다. 그러자 후주의 시기심도 늘어갔다. 게다가 김소조의 첫아이가 죽은 뒤 혜성과 후주의 사이는 더욱 나빠졌다. 후주가 친정인 봉궁에 가서 낭편의 흉을 보자 공주는 후주를 크게 꾸짖었다. 공주의 꾸지람에도 후주는 반성하지 않았다. 어머니마저 나무라자 후주는 자신의 시기심을 털어놓을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후주의 질투와 분노는 나날이 커질 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혜경도 재주와 슬기가 뛰어난 선비 이생과 혼인하였다. 혜경은 시댁과 친정을 오가며 지냈다. 이 무렵 평장은 신임 절강부 자사로 임명되어 부인과 함께 집을 떠나게 되었다. 혜성은 집안에 중요한 일이 생기면 혜경과 김소조와 의논했다. 김소조는 호주에게 미안한 마음에 호주를 더 아끼고 챙겼다. 그러나 김소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시기심은 줄어들 줄 몰랐다. 어느 날 호주가 윤씨에게 말했다. 이제 15년님이 안 계시니 이런 조용한 때를 노려 김소조를 없애다. 윤씨는 김소조를 향한 혜성과 조자사의 애정을 알기에 차마 뭐라 대답 못했다. 대신 본가에 놀러온 자기 동생을 만나겠다며 잠시 외출했다. 얼마 뒤 본가에서 돌아온 윤씨가 호주에게 자기 동생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만드는 변심안이 있는데 은돈 몇천 장이라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호주는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얼마가 되더라도 구해오라 일렀다. 윤씨는 호주에게 받은 은돈을 동생에게 건네주며 빠른 시일 내에 구해오라 당부했다. 호주가 윤씨 동생에게 받은 변심마음을 혜성의 밥을 섞어 먹이자 그날부터 혜성이 고통스러워하며 병석에 누웠다. 김소조와 혜경이 수많은 약을 써봤지만 듣지 않았다. 사경을 헤매던 혜성은 10여일이 지나서야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모두가 기뻐했지만 어째서인지 혜성과 혜성의 행동이 전과 같지 않았다. 호주를 보는 표정이 밝고 맑은 반면 김수조와는 눈만 마주쳐도 찡그리며 고개를 돌렸다. 혜경이 혜성의 행동을 나무랐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혜경은 김소조에게도 혜성의 변화와 호주의 교만한테 걱정을 내비쳤다. 하지만 김소조는 오히려 혜경을 안심시켰다. 그렇다고 한들 제가 가만히 있는데 죄 없는 사람을 어찌하겠사옵니까? 아무리 약독하더라도 착한 본심은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죠.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던 중 호주가 낳은 남자아이가 서너 달 만에 피를 토하고 죽었다. 어머니의 죄로 아이가 대신 벌을 받은 것이었다. 호주는 범인을 엄벌하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통곡했다. 혜성이 김소조의 요정을 다그치려고 할 때였다. 이야기를 들은 혜경이 혜성을 꾸짖었다. 너는 병들어 죽은 자식의 원수는 갚으러 하고
거울 밑에 깔려 죽은 자식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누가 악하고 누가 선하단 말인가. 죄 없는 사람을 벌주려는 짓은 그만두어라. 혜성이 돌아가 통곡하는 호주를 달래며 훗날 다시 조치하겠다며 약속했다. 이 모든 것을 본 춘상이 김소저에게 본 것을 말하자 김소저가 당부했다. 언젠가 어둠이 걷히고 날이 밝아올 것이다. 오명을 씻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 입단속하여라. 친정에 머무르고 있던 혜경이 시아버지 이참경의 병환이 깊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시댁으로 떠났다. 혜경이 떠나자 호주는 다시 번 실만에 음식을 섞어서 혜성에게 먹였다. 혜성은 한 달 동안 끙끙 앓다가 일어나더니 김소저를 더욱 박대했다. 호주는 신이 나서 윤씨와 함께 김소저를 없앨 계획을 세웠다. 윤씨가 앵앵에게 온돈을 주며 김소저의 필체가 담긴 글을 하나 구매오라 시켰다. 앵앵이 김소저 방이 잠깐 비어있는 틈을 타 문서 하나를 훔쳐왔다. 호주는 김소저의 필체를 완벽하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연습했다. 어느 날 호주가 앵앵이에게 편지 하나를 건네며 혜성과 자신이 대화하고 있을 때 들고 오라 시켰다. 호주가 만든 가짜 편지였다. 당신을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지옵니다. 저희 외삼촌이 조씨 집 안과 결혼시켜 고생만 하고 있사옵니다. 남편이 날이 갈수록 저를 지독하게 대합니다. 남편에게서 호주를 떼어내려 했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 우선 자식을 죽여버렸사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가슴에 한을 풀고 싶었나이다. 전하고 싶은 말은 끝이 없느나 보는 눈이 많아 이 정도면 적겠사옵니다. 부디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옵니다. 편지를 읽고나 혜성이 화를 주체하지 못해 주저앉았다. 그러자 호주가 통곡하며 혜성을 부추겼다. 처음부터 제가 의심스럽다고 하지 않았사옵니까? 이거 보시오요. 제 생각이 맞서사옵니다. 혜성이 서슬퍼런 기운으로 김소저를 포박해 올 것을 명했다. 김소저가 영문을 몰라하자 혜성이 편지를 내던지며 문책했다. 제가 비록 귀하게 크지는 못했어도 선비 집안의 여자이옵니다. 죄 없는 저를 해코지 하려는 것이니 죽는 일이 있다라도 이런 더러운 일에는 당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혜성은 김소저의 부친의 사랑을 부수고 김소저를 내쫓으라고 명령했다. 김소저는 부친의 위패를 끌어안은 채 문 밖으로 쫓겨났다. 주변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다. 김소저는 손을 깨물어 혜경에게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나니 부디 풀어달라는 혈서를 남겼다. 김소저는 혜경의 여종에게 혈서를 맡긴 뒤 이모 춘상의 부축을 받아 절강부를 향했다.
진실이 밝혀지다. 김소재가 외삼촌 정생원의 집에 도착했지만 정생원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다. 숙모는 김소재를 탐탁지 않게 여겨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예전부터 김소재를 마음에 두었던 사내가 숙모에게 많은 돈을 줄 테니 증매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김소저가 이 사실을 알고 시아버지 조자사를 찾아가려 했다. 하지만 조자사는 절강부에서 임기가 다해 이미 다른 지역으로 옮긴 지 오래였다. 김소저와 춘상은 서러워 울다 지쳐 잠이 들었다. 그러자 꿈에 웬 노인이 나와 부채를 들며 멀리 한 곳을 가리켰다. 저곳이 금강이라. 저곳으로 가면 도움받을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눈을 뜬 김소저는 춘상을 깨워 달아났다. 해가 떠오를 무렵 한 누각에 도착했다. 현판을 보자 금강회삼정이라고 쓰여 있었다. 김소저가 현판 옆에 붓글으로 글을 써내려 갔다. 저는 10살에 부모를 여의고 동생과 헤어졌으며 집과 재산을 잃었사옵니다. 조혜선과 결혼했지만 누명을 쓰고 쫓겨나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죽지 않은 이유는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지요. 하지만 사는 게 죽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이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합니다. 바라온 용화님께서 저를 살펴주시옵소서. 김소저는 춘상에게 부디 목숨을 보존했다가 자신의 누명을 벗겨달라고 부탁했다. 말을 마친 뒤 김소저가 물에 몸을 던지자 춘상이 울음을 터뜨렸다. 한편 금강 근처 백화촌에 유어사가 살았다. 어사가 배 위에서 졸고 있는데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말했다. 지금 금강에 불쌍한 사람이 빠졌으니 서둘러 구하여라. 어사가 놀라 꿈에서 깨었다. 급히 노를 저어 금강으로 가고 울고 있는 춘상이 보였다. 어사는 서둘러 그물을 쳐 김소저를 건져냈다. 춘상이 김소저의 손발을 주무르고 어사가 희생단을 구해 김소저의 입에 흘려 넣었다. 잠시 후 핏기가 사라졌던 김소저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다. 정신을 차린 김소저가 어사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어사는 김소저를 불쌍히 여겨 두 사람을 집으로 데려갔다. 부인 주씨에게 김소저의 사정을 일러주고 수양딸로 삼는 게 어떤지 물었다. 부인은 슬하게 자식이 없어 김소저를 친딸같이 여기며 반겼다. 몇 달 뒤 김소저가 아들을 낳자 어사 부부는 기뻐하며 윤경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윤경이 7살이 되자 친아버지를 찾는 일이 들었다. 어사 부부는 늘 그것이 안타까웠다. 내게는 10년 전 길에서 얻은 아들이 있었단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친부모를 부르며 슬퍼했는데 너와 윤경을 보니 아들이 떠오르는구나. 어디서 얻으셨는지요?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옵니까? 산동에 순무어사로 갔을 때 얻었는데 옷깃 속에 이름이 적혀 있었다. 친아버지의 이름은 김전이고 아이의 이름은 두성이었다. 그 시체를 확인하니 김소저의 아버지 것이었다.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살아있다니 김소저가 통곡하자 사연을 들은 어사 부부가 놀라면서도 감격했다.
마침내 만난 남매는 서로 10년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흐느끼 울었다. 김씨 남매는 오사 부부를 정상으로 섬기며 은인으로 여겼다. 혜경이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김소재가 보이지 않았다. 혜성이 위조 편지를 보여주며 쫓아냈다고 하자 혜경은 크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하지만 혜성과 호주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혜경은 하도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혜경이 방으로 들어오자 여종이 김소재의 혈서를 가져왔다. 김소재의 억울한 신경을 알게 된 혜경이 여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에 보니 앵앵이 윤씨와 자주 만나이더다. 그런 뒤 이 사단이 일어났지요. 앵앵이 문책해 부심이 역력합니다. 혜경은 우선 앵앵이를 잡아 가두고 부모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얼마 뒤 집으로 돌아온 조자산 부부는 김소재가 보이지 않아 모든 일을 짐작할 수 있었다. 혜성이 그간의 일을 낱낱이 아뢰었다. 하지만 며느리 성품을 아는 자사 부인이 이것이 음모임을 잘 알아챘다. 조 자사가 크게 화를 내며 혜경이 가두었던 앵앵이를 밧줄로 묶고 잘못을 캐물었다.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던 앵앵이도 곤장 50대를 맞고 윤씨가 어떤 일을 시켰는지 실토했다. 조 자사는 뒤이어 윤씨를 불러들여 사실을 말하고 엄포를 놓았다. 윤씨는 진실을 말하긴커녕 자신이 궁궐 사람인데 협박을 하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하지만 곤장 60대를 맞고 난 뒤 자신이 한 일을 전부 털어놓았다. 조 자사는 윤씨와 앵앵이를 죽이라 명한 뒤 후주를 흥원에 가뒀다. 황제의 외손녀를 어찌할 수 없었던 자사가 황제에게 이 일을 알렸다. 크게 놀란 황제가 노발대발하며 후주의 처벌을 조 자사에게 맡겼다. 궁궐에서 돌아온 조 자사가 후주를 후원에 가두고 혜성도 집어넣으려 했지만 손자 성진이 못하게 말렸다. 금강 누각에 김소조의 글귀가 적혀있다는 소문을 들은 조씨 식구들이 모두 가슴 아파했다. 혜성과 성진은 김소조의 수륙제, 물과 육지로 홀로 떠도는 귀신에게 하는 공연을 위해 신분을 감추고 금강으로 떠났다. 금강 근처에는 천령암이라는 절이 있는데 혜성과 성진은 수륙제에 필요한 흰쌀 300석과 비단 100결의 피를 갖추고 금강에서 김소재의 영혼을 위해 위로했다. 한편 윤견은 김소재에게 아버지를 찾아가고 싶으니 계신 곳을 말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김소전은 이것도 하늘의 뜻이라고 여기며 천령암으로 가서 공양하고 오면 알려주겠다고 했다. 외삼촌 두성이 윤경을 데리고 천령암으로 향했다. 불전에 공양을 드리고 점괘를 보니 반가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리라 라고 나왔다. 두성은 김소저에게 전하기 위해 점괘를 챙겼다. 천령암을 떠나려던 둘은 깊은 슬픔에 잠긴 통곡 소리가 나는 방 앞을 지나게 되었다.
있었다. 방 안에서 혜성과 성진이 울고 있었다. 선생께서는 왜 울고 계십니까? 부인이 금강에 몸을 던져 죽었습니다. 제사를 올려 그 원혼을 위로하고 이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윤경과 성진은 서로의 얼굴에서 그리워하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을 발견했다. 볼수록 남 같지 않았던 둘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의형제가 되기로 했다. 성진이 자신의 성을 김씨라고 한 탓에 윤경은 성진이 자신의 친형일 것이란 생각을 하지 못했다. 성진은 윤경에게 황성에 올라오거든 조혜성의 집을 찾아오라고 당부했다. 두성과 윤경이 김소저에게 점괘를 건네며 절에서 혜성과 성진을 만난 일을 전했다. 이때 윤경이 성진과 의형제가 된 일도 말하자 김소저는 놀라며 조혜성은 윤경의 부친이고 성진은 윤경의 친형이고 라고 알려주었다. 윤경은 마침내 부친을 찾게 돼 기뻐 당장 황성으로 올라가겠다 그랬다. 김소저는 결혼할 때 혜성이 줬던 옥반지를 내어주며 아버지에게 보이라고 일렀다. 두성이 윤경을 데리고 황성 조혜성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침 혜성이 귀가하고 있었다. 혜성은 청렴안에서 만났던 두 사람을 알아보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성진까지 합쳐 넷이 방에 둘러앉아 윤경이 물었다. 전에 청렴암에서 김씨, 어르신 김씨라고 하셨는데 이번엔 조혜성이 하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내가 그때는 내쫓은 부인을 위로하러 가는 길이었기에 외가의 성을 빌렸었느니라. 나는 조혜성이다. 윤경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옥반지를 꺼내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혜성과 성진은 벼락에 맞은 것처럼 놀랐다가 윤경을 껴안고 목이 메어 울었다. 혜성은 두성과 윤경을 자사 부부에게 데려갔다. 그동안 김소저의 주분을 슬퍼하던 자사 부부는 며느리가 살아있었고 또 둘째 아들까지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기뻐 눈물을 흘렸다. 혜성은 성진과 함께 백화촌으로 향했다. 윤어사의 집에 도착한 인사를 드린 혜성은 흥원 초당에서 김소저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성진이 다시 만난 어머니를 붙들고 김소저는 성진을 달랬다. 혜성은 김소저에게 함께 돌아가자고 부탁했다. 이게 다 나의 잘못이요. 이제 부모님께서 돌아오셔서 범인들을 처리해 부민의 누명과 억울함을 풀어주셨소. 아버지께서 후주도 죽이려 했으니 차마 죽일 수 없어 후원을 가뒀소. 다 제 운명이 교구한 탓이옵니다. 부디 후주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화목하게 지내시옵소서. 저는 이곳에 남은 생을 마치려 하옵니다. 김소저의 뜻이 완강해 혜성은 별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혜성은 포기하지 않고 혼례에 필요한 물건들을 갖춰 백화촌을 다시 찾아갔다. 새로 혼례 의식을 치르고 혜성이 예를 갖춰 김소저를 대하자 김소저도 혜성을 받아들였다. 열흘이 지나도록 함께 시간을 보낸 두 사람은 슬슬 황성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어사 부부는 김소저와 헤어지는 것이 못내 아쉬웠다. 어르신의 은혜 덕분에 끊어졌던 인연을 다시 만났사옵니다.
어찌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올라가며 두 분을 항성으로 모실 것이옵니다. 그때까지 만수무강하시옵소서. 김소저가 황성 본가에 이르러 부모의 위패를 다시 세워 절하고 시부모께 인사를 드렸다. 자사 부부는 김소저의 손을 꽉 잡으며 마음을 전했다. 집안이 정리되자 김소저가 두 아들을 모아놓고 당부했다. 후주는 후원 깊은 곳에 갇혀있더구나. 지금까지의 일은 후주의 죄가 아니라 유모 윤씨와 여종 앵앵의 간사함 탓이니라. 너희는 후주에게도 마음을 써야 하니라. 김소저가 후주를 찾아가 위로하였다. 이에 후주는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해 얼굴을 들지 못했다. 부인께서 고생한 건 다 제 잘못이옵니다. 저는 만번 죽어 마땅한데 시아버지의 큰 덕으로 지금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제가 부인의 얼굴을 다시 보니 부끄러운 마음을 헤아릴 수 없사옵니다. 부디 저의 잘못을 용서하소서. 김소저는 후주를 진심으로 대하고 조금 더 미워하지 않았다. 김소저는 어사부부와 한 약속을 위해 자사부부의 그동안 겪은 일을 다 말했다. 자사부부는 기뻐하면서 어사부부에게 상경해주기를 간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어사부부가 감격하며 황성에 올라왔다. 두 집안은 한 가족처럼 화목하게 지냈다. 조 자사는 벼슬을 그만두고 윤 어사와 함께 시골로 내려가기로 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벼슬에 큰 뜻이 없고 조용히 사는 것이 좋았다. 혜성이 역시 한림학사 자리를 내려놓고 아버지를 따랐다. 온 가족이 함께 시골로 내려가기 위해 준비하는 중에 혜성은 후주를 황성에 두고 떠날까 고민했다. 하지만 김소저가 혜성을 말렸다. 김소저가 후주에게 의견을 묻자 자신도 조씨 가문 사람이라며 함께 가자고 했다. 조씨 집안이 하나가 되어 절강부로 내려가게 되자 모두 기뻐했다. 조씨 가족들이 황성을 떠날 때 조정의 신하들과 지인이 몰려와 배웅했다. 조씨 가문은 절강부로 내려와 조용한 마을에 집을 지었다. 어사의 집은 자사집 바로 옆에 세웠다. 혜성과 김소저는 어사 부부를 친부만 같이 봉양했다. 세월이 흘러 자사 부부와 어사 부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혜성과 김소저가 예를 거쳐 안장하고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냈다. 김소저는 혜성이 후주와도 화해하기를 바랐다. 그 후에 김소저는 3남 1녀를 두고 후주는 2남 1녀를 두었다. 모두 높은 벼슬로 출세하고 조씨 가문이 더욱 융성해졌다.